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모평균 구간 추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집단의 모평균을 구간 추정하기 위한 식을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모분산이 얼마라든지 하는 그런 식의 힌트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같은 실험연구원들은 죽어라고 시험에서 얻어낸 데이터 몇 개 꼴랑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분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아니면 다른 분포를 따르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한번 그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표본을 보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정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규 모집단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분산을 아는 경우가 있고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모분산을 아는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논외로 치고요.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또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표본, 즉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인 그런 경우에는 중심극한의 정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은 표본의 표준편차가 모표준편차에 근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적인, 그죠? 근사적인 신뢰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T분포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하려면 일단 대전제가 어때야 됩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T분포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T분포를 이용하면은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표본이 됐건 혹은 소표본이 됐건 간에 T분포 하나만 가지고, 요 식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대표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식이 쓰인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T분포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T값을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표본의 크기에 따른 자유도에 따라 우리가 T분포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비정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만 우리가 통계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분산을 아는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모분산을 아는 경우는 사실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 마찬가지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을 하고요. 이 경우도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유사한, 그죠? 근사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뽑아낸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있죠. 비모수 추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비모수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추론에는 보통 이제 모수적 추론과 비모수적 추론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주로 하는 추론은 모수적 추론입니다. 모수적 추론은 뭐냐면은 모집단의 분포를 표본이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표본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당연하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얻어낸 통계량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모수를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모수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집단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임의의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제멋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그로부터 어떤 표본 분포를 추론을 하더라도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모수적 추론은요, 모집단의 분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뽑아낸 표본만 가지고 어떤 통계적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통계량으로 사용하는 평균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하는 것들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표본을 이루고 있는 자료들의 어떤 순위라든지 아니면 부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계적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지가 않은 시대에서는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통계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비모수적 추론의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보고서라든지 논문에 보면은 사람 이름을 따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검정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컬 월리스 테스트라든지 맨 위트니 U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윌콕슨 뭐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든지 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추론 방법은 다 비모수적 추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 형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표본 크기가 작은 표본을 가지고 어떤 그런 통계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보고 뭐 이거 참 머리가 괜찮은데, 머리 좋은데, 참 신박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통계적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죠. 네,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모수적인 추론이 점점 이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면은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표본의 크기가 작은 분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그죠? 예, 몸담고 있는 뭐 화학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그죠? 의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들. 예, 거기서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HPLC 분석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나 함량 분석을 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3번 이상 안 하죠. 예, 뭐 30번 이상 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생체 조직세포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체 적용 실험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모수적 추론을 주로 많이 하는 논문들이 보면 이제 의학 통계, 그죠? 의학 논문에서 보면 이제 비모수적 추론 방법으로 통계를 많이 내요. 그런데 우리는 제조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연구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비모수적인 추론보다는 모수적 추론을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뭐 비모수적 추론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대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평균도 안 구하고 분산도 안 구하고 표준 편차도 안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내더라도요, 굉장히 찝찝한,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뭐 어떻게 딱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비모수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나와 있는 그 표본 데이터를 그대로 다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수적 추론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비모수적 추론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무조건 T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 모집단의 경우에는 대표분만 가능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중심 극한의 정리를 따라서 유사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표본이 대표본이냐 소표본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본인 경우에는요, 무조건 중심 극한의 정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Z분포, Z값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고요. 소표본인 경우에는 단서가 붙죠. 정규 모집단인 경우에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T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우리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는요, 표본을 뽑아서 결과를 내죠. 네, 그래서 몇 개가 되든지 간에 표본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냐 그렇지 않냐를 먼저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3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Z분포, 그래서 유사 신뢰 구간을 구해서 우리가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30이 안 돼요. 네, 30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따져서 정규분포를 따르면은 T분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30이 안 되는 경우. 근데 30이 안 되더라도 일단 또 우리가 정규성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10 이상이냐, 그렇지 않냐를 또 한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0이 안 되는 표본의 크기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를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정규성 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지금 N을 따르느냐,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를 따르느냐라고 하는 지금 판단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표본으로부터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규성 검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의 결과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정규성 검정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서 혹은 이런 현상을 관찰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논문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 구간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헌조사나 정규성 검정을 통해서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T분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규성 검정을 통했는데 정규성 검정을 통했는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비모수 검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때는 또 한번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비선형 변화를 한번 시킵니다. 그래서 fx가 정규분포를 따르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확률 변수에다가 뭐 로그를 갖다가 취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역수를 취한다든가 제곱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비선형적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T분포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또 신뢰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데이터의 개수가 10개가 안 돼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규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규성 검정을 못하고 다만 문헌조사만 해가지고 우리가 정규성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헌조사를 한 결과가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T분포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정규분포를 안 따르고, 그죠? 또 이렇게 해도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적은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안 따르고, 그 다음에 비선형적인 어떤 변환을 시키더라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모수 추정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비모수 추정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있죠. 자, 정규성 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이런 미니탭 같은 이제 통계 소프트를 이용해서 정규성 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C1이라고 하는 열에는 맥박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25개가 있습니다. 10개가 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통계 분석에서 기초 통계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정규성 검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맥박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누르시면은 자, 이쪽에 맥박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두시고요. 정규성 검정에 지금 앤더슨, 달링, 조이너, 혹은 뭐 샤피로, 윌크, 콜모고로프, 스미로프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돼 있죠. 그래서 사람 이름마다 지금 정규성을 검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콜모고로프, 스미로프 방법이나 아니면 샤피로, 윌크와 유사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씩은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약간씩 어떤 것들이 더 좀 타이트한 검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걸 한번 선택을 해서 샤피로, 윌크와 유사한 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그래프상으로 일단은 이 선에 이 실험점들이 가깝게 붙어 있으면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눈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값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가설 검정에서 P값이 보통 0.05보다 작으면은, 그죠? 알파가 이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0.05인데요. 0.05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이제 유의하게 다르다. 뭐 혹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설 검정에서 정규성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0.026이라고 하는 P값이 알파가 0.05일 때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비선형 변환을 한번 시켜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C2열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맥박에다가 로그를 취했습니다. 로그를 취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요. 자, 그러면은 로그를 취했을 때는 과연 이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초통계 정규성 검정에서 로그 맥박, 요걸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죠. 자, 이때는 보면 P값이 어떻습니까? 0.1보다 크다라고 지금 돼 있죠. 0.05보다 큰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를 취한 맥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표본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변환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가설 검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같은 이제 실험 연구원들이 이제 많이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30보다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미니텍 같은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정규성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